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있는 새해 벽두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10 내지 15%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높은 기현상의 원인,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변동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인사이트 K 배종찬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아주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뭐 얼굴을 헤드머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해처럼. 네. 네. 그런데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네. 연초에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꽤 높은 지지율도 지지율 격차가 나타났고 문재인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오히려 훨씬 낮아요. 또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지율 이것도 지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이거 좀 됐죠. 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여론조사 추이를 그렇습니다. 좀 분석해 주시고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정권의 중반에 있는 선거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야 심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심판 성격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다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고 오히려 야권 심판, 여기서 야권 심판은 보수 정당 한국당 심판입니다. 그렇죠. 왜 이럴까? 핵심은 착시 현상입니다. 아, 착시 현상. 왜 그러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완전히 대결 구도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연말돼서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물론 뭐 우리 애청자분들은 배종찬 소장은 믿지만 여론조사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참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100% 진리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당시의 여론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는 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경향성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경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면은 그 진폭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인 고영신 TV에서 배 소장이 나와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대통령 지지율에 경제와 북한은 반영 안 된다. 그 말씀 드렸죠.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의도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든 관심이 검찰에 다 가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반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중반에 있는 선거의 심판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보통은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슈를 보면 경제 이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영되느냐 하면 관심이 안 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오로지 다가 있냐? 선거법, 공수처 여기에 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내내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북한 이슈, 남북관계, 북미관계 좋습니까? 완전 뭐 깽판이 났다고 봐야죠. 속된 말로. 94년도입니다. 초 YS 임기가 한 1년쯤 흘렀을 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리고 나니까 남북관계 안 좋겠네. 긴장관계 지지율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가 중대사 이슈에 영향을 바로 받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독특한 지지율입니다. 경제 반영 안 돼요. 그럼 자, 북한 반영 안 됩니다. 뭐만 반영되냐? 오로지 이념에 기준한 진보냐 보냐. 당신 진보야? 당신 보수야? 검찰 개혁이야? 검찰 개혁 반대야? 윤석열 좋아해?
조국 좋아해?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들은 오히려 검찰개혁에 발목 잡는 세력을 뭘로 봅니까? 한국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선인데 이 선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세력은 누구냐? 야당인 거죠. 그럼 야당 심판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진보는 대통령 지지. 그럼 중도만 남았습니다. 중도가 열세를 쥐고 있는데 중도는 경제 못 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북한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만 오로지 모든 시설이 가 있느냐? 바로 검찰개혁이죠. 국회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것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 보수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 총선 어떻게 보느냐? 야당 심판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검찰개혁도 프레임을 지금 소위 말해서 집권 세력이 잘 설정을 한 것이죠. 그럼요. 검찰개혁 그거 하면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검찰이 과거 같은 권위주의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건 아니라고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검찰을 꽉 장악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퇴임 후 또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장기 집권 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하거든요. 착시 현상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 박사님께서 물론 이제 다른 고 박사님도 있고 하는데 우리 고 박사님이 제일 똑똑하시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꼭 믿어주시고. 여기 보면 고 박사님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찬성 반대로만 물어봅니다. 그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내부의 현안들을 여론조사한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론조사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것 자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현안들 국민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국가의 사례 국민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겠다는데 왜 야당은 게슈타포라 그러고 쟤들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프레임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것이 자칫 잘못 기능하면 다른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뉴 프레임을 야당은 설정했었어야죠. 그러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게슈타포야! 이건 대통령 임명해! 그럼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공무원도 있나요? 그러니까 법률가니 법조인이니 전직 국무총리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봤자 이것 하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뭐 한국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투쟁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513조인가요? 초수퍼 예산이죠. 다 통과됐죠. 아무 그냥 무력하게 통과됐어요. 그 이후 공직자 선거법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또 공수처법 160명 찬성입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뭐랄까 진짜 싸워야 할 때는 한국당이 절박감을 보여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탄핵안 표결 때 그때 뭐 우리 당인가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아닙니다. 한 5, 60명 의원들이 아주 그냥 절박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탄핵풍이 엄청나게 몰아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선거에서 뒤집었거든요. 의석수가 가발이 됐죠. 민심의 대변혁이래. 그때 누가 당선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절박하게 싸우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주었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왜 저렇게 무기력하지? 왜 저렇게 그냥 우리 뭐 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퇴장해야지 하고 가버리나 이렇게들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도 한국당을 지지하고 싶은 또 한국당에 대해서 뭔가 동정심을 표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 들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보수 쪽에 당신네들이 비판을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유권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죠.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삭발, 단식,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 뭐 무조건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놨느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결과가 있어야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공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공감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예. 그냥 장애투쟁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마음을 돌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과학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정말 현 정부의 여당의 정책의 현주소구나 민낯이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굉장히 정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냥 나가서 고함만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도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연말 사정을 보더라도 여당이 얼마나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4 플러스 1 카드, 3 플러스 1 카드.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군 하나 못 걸어드리고 있는데 네. 집권 당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내에서의 카드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카드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있는데다가 네. 지금 민주당이나 이 운동권 출신들을 보면은 상당히 교활하지 않습니까? 또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해가고 그걸 시행에 착착착착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한국당으로서는 반전을 시켜야 할 맞습니다. 뭔가 카드를 내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한국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착시현상 시즌2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 우리 야당복이니까 총선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을 우리 고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6년입니다. 2016년 연초에 2016년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민주당은 10% 이상 앞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만 보면 아 선거 다 끝났다. 예. 심지어는 뭐 2월 3월에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몇 석 올리겠냐 그러면 180석 이야기했다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180석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싹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의 착시 현상 속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 막장 공천 정말 욕설 공천 파행 공천 그러다 보니까 된소리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선거라는 건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 그래 선거법 통과됐어. 공수처법 통과돼서 대통령 지지율 50% 육박에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우리도 더 덩달아 지지율 올라가. 그 다음에 정의당 우리 파트너야.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아주 우리 국민들은 영악합니다. 유권자들은요.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자 여러 가지 인재 영입 왜 그럼 진작 인재 영입 안 했냐고요. 3년 전에 선거 없을 때도 인재 영입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 발굴하고. 근데 선거가 딱 다가오니까 포트폴리오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 자 여성, 청년, 소외계층 드라마를 만들자. 저는요. 우리 국회가 왜 선거 앞두고만 드라마를 만드냐고요. 평소에 드라마를 만드십시오. 그 사람들을 정말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자 이렇게 마치 정말 얼렁뚱땅 급속으로 또 이렇게 인재를 발굴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나요? 리더십이 돼 있나요? 그냥 극보기에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감동의 감정선을 불러일으키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때까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다니 어머니를 저렇게 모양했어. 아우 저 사람 대단하네. 20대 청년이 저렇게 게임의 전문가야. 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냐고요. 영입쇼, 영입 퍼포먼스를 지금 참 민주당은 선수들이 달인들이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왜 좋은 사람들이 왜 평상시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관리가 됩니까? 자 되돌아가 봅니다. 2016년에 영입쇼 이른바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제대로 정치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철희 의원도 안 하겠다 그러죠. 표창원 의원도 안 하겠다 그러죠. 그건 뭐냐? 여하튼 한국 정치에 실망을 했던 여당에 실망을 했던 소속 정당에 실망을 했던 실망한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까? 관리도 못하면서. 그러면 한국당으로서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당은 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뭐 총선을 앞두고 뭐 영입쇼든 어쨌든 네. 인물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 박사님. 무슨 말씀이냐? 저는 일관되게 관련된 세미나에 가더라도 했던 이야기가 바로 네 글자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예. 국정농단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억울하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보십시오. 다수의 국민들은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네 글자 뭐냐? 깊반널책. 깊반널책.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입니다. 예. 왜 이거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하는 척 신용을 하냐고요. 그 일이 저질러졌을 때 깊은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다. 진정성 있게. 우리 완전히 싹 물갈이 하겠다. 보수의 개념 자체도 바꾸겠다. 그러면 넓은 책임은 뭐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혜택은 다 누린 사람들이 왜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요. 혜택을 누렸으면 책임을 져야죠. 자기는 혜택을 다 누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끝까지 일본 정치처럼 본인은 물러나면서 끝까지 정말 내 책임을 다 하겠어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제서야 선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당의 미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서서히 뭐 좀 책임을 지겠다. 내가 그동안 뭐 생각은 많았다.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저는 아주 늦은 건 아니다. 늦었지만 그다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책임을 지세요.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금 지는 사람들 몇 사람들 그게 소위 불출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그냥 국회의원을 허시할 분들은 책임진다고 나가시고 진짜 나가야 할 사람들은 제 다 말씀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와 혁신의 과제. 자, 우리는 70%를 물갈이 하겠습니다. 70%를 이 70% 숫자는 뭐냐면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비율이 그때 국회 초선 의원 비율이 60%가 넘거든요. 예. 그때를 우리는 넘기겠다. 정말 제대로 물갈이를 하는데 그 물갈이하는 70%가 전국의 253개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70%를 물갈이하겠다. 당원 회장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곳에 여성과 청년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올해 선거 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하다면 유권자들은 언젠가는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 선거에서 대충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가 만들어지려면 이건 자유한국당에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그럼 새로운 보수당은 책임이 없나요? 지금 뭐 보수 세력들이 또 너무 사분 오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도 우리 공화당은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다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니 탓이야 내 탓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고서 완전한 혁신과 물갈이 이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보수 통합도 없고요. 유권자들의 마음도 안 돌아옵니다. 이제 총선이 100여일 앞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선거 과정들을 쭉 보면은 100여일이라는 게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럼요. 그 사이에 뭐 선거는 투표 뭐 2, 3일 전, 일주일 전에 다 결정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지지율도 뭐 오르락 내리락 반등을 많이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생물이에요. 했는데 저는 선거는 미생물입니다. 더 마이크로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 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햇빛, 습도 다 영향을 민감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미국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나중에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코치 감독이 되기도 했는데 요기 베라가 하는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9회 말 투아웃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100여일이라면 세월도 이게 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세월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그럼요. 뒤바뀔 수 있는 요동을 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경제가 아무리 묻혀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지금 뭐 재정도 60%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 이른바요. 이게 다 오해를 사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진작 소득 주도 성장 바꾸라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제는 재정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경기가 안 좋다? 또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죠. 북한 이슈 괜찮은 겁니까? 북한? 안 괜찮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남북 관계도 완전 경색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이지만 미국과 북한 관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잠은 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저 이란 그럼요. 혁명수비대 아주 최고 사령관을 솔로메이니가 지금 드론 공습으로 완전히 사망을 했죠. 네. 폭삭 숙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날린 거예요. 아니 이란에 드론을 날리는데 북한에 드론을 못 날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되어 있느냐. 방위비도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장기 미래 예측 분석을 하는 분들은 올해 20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20가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20년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북한 이슈, 총선 이슈, 미국 대통령 재선 이슈, 온갖 각가지 이슈들이 다 있거든요, 박사님.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대비가 돼 있느냐, 철저하게.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의 안보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담당할 임기 후반기까지의 책임자들은 보면 글쎄 좀 믿을만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들 캠프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 당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 대한민국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거든요. 더 똑똑한 사람 왜 안 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각 당에서 진짜 뭐 이런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은 군 복무기간을 확 단축한다든가. 그러니까 거기 투표권 있는 젊은 세대들이 다 가서 찍은 거 아닙니까? 모병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50만이 늘어나는 지금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춰졌어요. 지금 이 고3들이 다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층들을 어떻게 또 흡인하느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한 지금 선거 변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만 18세의 영향 얼마나 클까. 저는 적지는 않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의 유권자 수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54, 5만 명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자 등록이 돼서 실제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는 숫자, 실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 투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거든요. 첫 번째 본인이 투표권을 가질 때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만 18세의 이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고3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찍 조기 진학을 한 경우에는 일부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분산이 되지만 그렇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예상은 그래도 이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좀 더 어린 연령대일수록 민주당 지지 성향이 경향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추세대로라면 이번에 선거 연령을 밑으로 조정한 것도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분과 의상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만 18세 투표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 이건 정치 의식 교육 또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약간 보수 성향이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현 정부의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의 경고의 메시지로
보수 정당 쪽에 찍어줄 수도 있고 이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정당 투표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왜? 적어도 지역구 선거는 갈리겠지만 여러 후보 쪽으로 또 정당 쪽으로 이게 분산되겠지만 정당 투표는 이 세대의 특징상 자기들과 관련된 정책, 앞서 고 박사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병역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상당히 더 민감하거든요. 또 이 20대와 이 고등학생들과 관련된 교육 정책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에 정시화학 때도 저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 쪽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알아 고등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데 이 정치판이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 침투된다면 그게 정말 괜찮을 일입니까? 저는 그 우려는 우리가 언론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들이 정치에 물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히려 중요한 학습 시간과 집중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아쉬운 대목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뭐 판결을 통해서든 투표권을 특정 연령대에서 적어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도 이제는 옛날에는 이 아이들의 이 성장 속도가 더뎠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세, 20세 대학 진행합니다. 근데 요즘에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을 3년, 4년, 5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취약 연령을 앞당겨서 생산활동 인구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장기 정책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조정을 했었어야죠. 취약 연령 좀 가져갔어요. 아니, 문제는 뭐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은 한국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불리하죠. 6, 7% 뭐 정의당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철저하게 나와야 할 거다. 50만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얼마 투표할지 모르지만 선거가 박빙으로 갈 경우 몇백 표로 당락이 갈리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지금 이번 경우 여러 당들이 이렇게 나서게 될 경우 초박빙 지역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만 18세 신규 유입되는 학생 수가 수도권에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인가요? 그 공영제를 지금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일반 대중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죠. 이 사람은 개헌 카드를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원 집정되던 현재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 그게 또 공감할 수.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카드들을 지금 착착착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공약으로 팍팍팍 제시하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착시현상으로 이거 그럼요. 정말 좋구나. 정신이 확 쏠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문제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선거 때의 공약의 특징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 안 지켜지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만 보고서 찍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깃합니다. 왜? 또 아닌데 못 믿으면서도 아이고 또 되면 어떡하지? 될 것 같은데 또 안 찍어줬다가 국회에서 또 다수당이 못해서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유권자들은 하게 마련이라니까요.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늘 호재만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봐요.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지금까지 쌓여 있는 악재도 있지만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 해갖고 인사 칼바람을 지금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이런 부분들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이라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죠. 엄청난 타격이 그럼요. 올 가능성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여당에 대한 악재도 저는 꽤 많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럼요. 당장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고영신 TV 선거 결과 특집 방송이 있겠지만 그때 되돌아보면 달라진 상황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새로운 또 인물이 재등장을 하잖아요. 안철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고 뭐 그 사람 돌아온다고 뭐 별게 있겠어 하지만 선거라는 건 미생물이거든요. 2016년 보셨잖아요. 2016년 1, 2월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다 이겼네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천 막장, 옥새 들고 날라샤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선거 판이 변했고 그때 2016년에서 정당 투표 2위가 국민의당입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요. 비례한국당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어진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 선거 결과를 보면 그건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민주당으로서. 왜냐하면 3위를 한 거예요. 예. 정당 투표를. 그만큼 전국적인 지지는 적었다라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왜 국민의당으로 갔을까? 국민의당이 정말 잘했더라면 지금쯤 거대 정당이 돼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이 기존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0년 3월 23일 뭐가 있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전부 다 끝났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6월이 되면서 완전히 5월 말 무상급식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선거를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김포시장 선거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뭡니까? 경전철이거든요. 예. 경전철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선거가 무엇에 끝났는지 아세요? 무상급식에 끝납니다. 무상급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2000년 총선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당시에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에 남북관계 좋았거든요.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죠. 발표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야 끝났구나 이제 여당이 이겼구나. 무슨 말을요. 여대 아니고요. 여소야대 됐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00년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좀 여론조사상 불리하다고 해서 전혀 유측될 필요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높다고 해서 집권 세력이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도 안 되죠.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4.15 총선까지 여론조사 어떤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지표 한 3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는 버틸 것이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 급격히 이제는 차기 대선 또 중도는 이제는 총선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검찰개혁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경제와 북한이거든요. 근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장이에요. 드론 피습을 합니다. 피습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한반도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반기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하반기는 상당히 불안할 여지가 있다. 정당 지지율도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떤 의석수를 여당이 확보해내느냐.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굉장히 또 이건 소용돌이 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때 어떻게 방어하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고 들어갑니다. 떨어집니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아하잖아요. 연동형 돼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임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그렇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과연 얼마나 여당 쪽에서 그랬습니까? 황나땡, 황교안 나오면 땡큐. 그걸 역전시키고 뒤집었어야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면은 2월 말 전당대회 때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 가면 비대위 나온다. 연초 가면 비대위 이야기 나온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반전시키고 절대 이런 흔들림 없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준비가 없다는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자, 황교안 리더십이 어떻게 됐냐.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이낙연 이제는 곧 의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또 맞서 가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의 아주 대가이신
인사이트 K 배종찬 대표님이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서 또 4.15 총선까지의 여론조사 변화 등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현혹된다 할까요? 또 그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